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원 삼척으로 번지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가스 충전소로 향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서 막판 지지로 호소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후 첫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가 하루 새 100명 가까이 늘면서 확진자 폭증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이 원자로와 불과 450m 거리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 마리우폴 등 두 지역에서 잠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강원 지역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 방향으로 북상했던 불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방당국도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 불길을 완전히 잡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자, 불이 아직도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울진 군청에 있는 울진읍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 산불은 어제보다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국도 36호선 주변까지 내려왔습니다. 진화력 대부분이 이곳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바람이 오후 들면서 강해졌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처음 불이 났던 두천리 일대는 강풍에 불씨가 살아나면서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또 이 불씨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불이 번지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불길이 닿지 않은 대책본부 남쪽 해안가 마을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울진에는 진화인력 4,000명이 넘게 투입했고 전국에서 소방차 400대가 모였습니다. 마을마다 소방차가 대기하고 불을 계속 끄고 있지만 불이 나는 지점이 동시다발적이다 보니 오늘도 큰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산불 피해 면적이 10,00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축구장 개수로 치면 14,000개가 넘습니다. 주택도 200채 가까이 불에 탔고 건물 피해도 300채 정도입니다. 대피 인력은 10개소에 670명 정도가 피해했는데요. 불길이 울진읍 바로 앞인 36번 국도까지 내려오면서 산림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남쪽으로 번질 경우 14,000명에 가까운 울진읍 주민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렇게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건 건조한 날씨 탓도 있지만 강풍의 영향이 큽니다. 소방대원들은 삼척 LNG 생산기지로 향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밤새 사투를 벌였고 울진에서는 가스 충전소 코앞까지 닥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길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스 충전소 바로 옆 야산에서 불길이 번집니다. 불길이 10m 앞까지 다가오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저지합니다. 충전소 옆에는 주유소까지 있어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가스하고 이제 위험을 지금 가스도 좋고요. 주유소 기름도 있고. 소방대원 10여 명도 진화 작업에 가세하고 헬기까지 투입되면서 오후 2시 반쯤 충전소를 위협하는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불길이 산 능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씨가 진화대원을 덮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람 내려본다. 조심해. 머리 뒤로. 초속 20m 강풍을 타고 북진한 산불은 삼척 LNG 생산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LNG 생산기지 2km 앞까지 불길이 다가오자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2대를 배치하고 방어작전을 펼쳤습니다. 대용량 방수포를 갖고 와서 설치하면서 근접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 대응 태세를.
강풍을 탄 산불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진화대원들은 오늘 밤에도 화마와의 사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밤사이 강원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를 잇는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원 옥계 산불을 낸 60대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주민들이 무시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시내가 짙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 능선과 주택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도로는 대피 차량들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여기 다 붙었으니까 불 붙었으니까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접고 지금 집에 가서 오늘 새벽 1시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초속 19m 강풍을 타고 동해까지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과 동해에서 집계된 피해만 건물 35동, 산림 560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산발적으로 번지면서 동해 고속도로 15km 구간이 양방향으로 통제됐고 국도는 물론 KTX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동해 IC부터 옥계 IC까지 다 통제됐고 이 산 쪽이 다 시내에 접해 있어요 지금. 전체 다 주택가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 동해시까지 집어삼킨 산불은 방화로 시작됐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이웃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토치를 이용해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산에다 오사마 하는 걸 이제 마을 어떤 분이 보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많이 안 붙었어요. 이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모친 86살 B씨가 넘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와 이웃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통제됐던 7번 국도는 불에 탄 트럭이 도로에 서 있는 등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처참한 산불 피해 현장을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붕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마을 뒷산에도 온통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이 사슴농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물을 뿌리며 사투를 펼칩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애완동물을 두고 나온 주민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새별이 고양이 있대. 마을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지붕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벽과 기왓장 등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이 마을은 이번 산불로 집 16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집은 다 전수 다 됐어요. 전부 다 거의 90%가 전수 다 됐어요. 99%. 불이 삽시간에 몰려오자면 대피하기 바빠서 그냥 몸만 뛰치러 하지. 온통 불길에 휩싸인 7번 국도. 갓길에 주차돼 있던 군용 트럭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산불이 한때 군부대 탄약고 인근까지 번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 좀 화약고도 있고 굉장히 좀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또 군대 중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7번 국도는 아직도 동해와 울진 등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화마가 계속 번져 동해안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엄두도 못 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을 비롯해 이틀 동안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 번 산불이 나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예상돼 이 산불 진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시작된 울진 산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두 1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울진과 삼척, 강릉 외에도 강원도 영월과 경북 경주, 경남 함양, 경기 안산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헬기는 모두 79대.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다른 지역에 소방헬기를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 울진, 삼척, 옥계, 영월 이런 데 다 지금 투입이 돼 있어서 조그마한 불들은 현재 지자체 자체적인 진화 인력 또 진화 자원으로
강풍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초속 16m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이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청은 오늘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0%를 훌쩍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가 4,419만여 명인데 1,5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마친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도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투표 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선우 기자가 오늘 사전투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3,552곳 사전투표소엔 이틀째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여기 애기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서 공부하러 왔다가 또 왔는 김에 이제 하고 가자 해서. 당일날 혹시 모르니까 꼭 이번에 투표하겠다는 마음으로 미리 하러 왔고요. 어제 777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데 이어 오늘 오후 5시 기준 1,533만 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은 34.7%로 집계됐습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물론 투표율이 높았던 2020년 총선 당시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도 진행 중이어서 최종 집계치는 2013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으로 오후 6시까지 임시기표소에 입장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가 종료되면 밀봉된 사전투표함은 오는 9일 본투표 마감 시점까지 CCTV와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시군구 선관위에 보관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제 본투표만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주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지역을 순회하며 야권 단일화에 맞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시각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아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시흥의 백오신도시 유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면서 유세단 율동과 함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남, 용인, 성남, 오산, 평택을 거쳐 이곳 시흥까지 빡빡한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지지층이 결집했던 2002년 대선을 언급하며 야권 단일화에 따른 역결집을 호소했습니다. 2002년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도 언급하며 인물론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 만들지 않습니까?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주가지수 5,000포인트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흔들며 이재명 멋있다를 연호했고 이 후보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초보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초보 아마추어 국정 연습하게 할 겁니까? 검증된 실력을 갖춘 프로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내일은 서울 강북 지역 6곳을 돌며 맞춤식 개발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도, 서울까지 남한강을 따라 유세를 벌였는데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이후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 지금 노원구 유세는 시작이 됐습니까? 예, 잠시 후 10분쯤 뒤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과 서울 광진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안 대표와의 단일화로 외연과 과치를 넓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안 대표 이름을 연호했고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안 대표는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철지난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 권력에 집착한다고 비판했고 자신은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봉으로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하고. 윤 후보는 내일 서울 강동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담긴 의미는 뭔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저희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전국 투표율, 사전투표율이 34.7%로 나오는데 저건 5시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저거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35%는 훨씬 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5시 기준으로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가장 투표를 많이 했습니까?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지금 호남 지역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남과 전북 투표율이 모두 50%에 육박했고 그 뒤를 이어서 광주가 45.7%였습니다. 모두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네. 반면 보수세가 강한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31.7%로 경기 31.3%, 인천 31.9%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 경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사전 투표율은 34.7%로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과 비슷합니다. 역시 보수세가 강한 강남구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데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전 투표는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30대, 40대 직장인이 이 사전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송영길 대표도 오늘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6.7% 높은 사전 투표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함이 개표되면서 당락이 뒤집힌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는 야당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꼭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재보궐선거 역대 최고였는데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94만 5천 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84만 3천 표를 얻었습니다. 기존 공식이 이번 대선에도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1,500만 명 넘는 유권자가 이틀간 사전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투표율이 사흘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야도 이 사전투표율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각자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확산세도 높은 이 사전투표 열기에 한몫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몰리는 본투표장을 피해서 사전투표에 나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된 인원만 138만 명이 넘는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선거인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홍 기자, 그런데 이 확진자 투표소가 따로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예. 처음으로 이 확진 격리자 투표가 이뤄졌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표의 행방을 놓고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네, 확진자들은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요. 이를 봉투에 넣어서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무원이 이 표를 별도 공간으로 가져가서 확진자용 투표함에 넣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유권자가 이 직접 투표함에 본인의 표가 들어가는 걸 못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항의하는 소동이 일부 투표소에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일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관위는요, 이 사무원들이 전달받은 표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투표해도 된다. 기존에 나온 절차대로 본인들은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 여파가 이제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2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900명대가 눈앞입니다. 하루 확진자는 수십만 명을 이어가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역은 풀고 개학까지 하면서 의료체계 과부하가 올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데는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 폭증 영향이 시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늘어 900명대에 근접했고 사망자는 사흘 연속 최다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4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과 개학, 방역 완화 등 변수가 많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크는 조금씩 늦어지면서 계속 규모는 더 커지는 거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러니까 위중증은 이제 2,500명 이상 사망자도 500명에서 600명 사이 될 것 같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을 근거로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그 병상에 환자를 못 받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은 완전히 한정적이고 침대만 많은 거예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 이송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식당가를 둘러보니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선 곳도 있었지만 오락가락 정책과 확진자 급증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치킨집. 주말 저녁 장사를 앞두고 재료를 다듬는 등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소식에 식당과 주점에선 이렇게 평소 주말보다 많은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매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반면 오락가락하는 인원 제한에 매출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1시간 연장도 좋은데요. 6명 인원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나도 풀어주셨으면 마감 시간이 매번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영화관을 찾은 주말 나들이객들도 밤 11시 상영을 반겼지만 이제는 퇴근하고도 볼 수 있고 좀 여유롭게 밥 먹고도 좀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힘들게 쌓아온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너무 대책이 없이 푸는 것 같죠. 더 지금 무서워들 하고 있고 다들 자기 그 몸 생각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연합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1,600억 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포격해 화재가 났던 건물이 원자로와 불과 450m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터면 대재앙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두 지역에서 잠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영상을 찍던 남성이 굉음에 고개를 듭니다. 러시아군의 폭격 순간입니다. 검은 연기 속에 아파트가 폐허가 됐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한 뒤 곧바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피격돼 불이 난 원전 단지 건물과 원자로는 45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폭격해 6개의 원자로가 연쇄 폭발했다면 체르노빌 10배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을 겁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spond adequately to the a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could lead to an unprecedented nuclear catastrophe.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꾸며낸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의 소도시 2곳을 맹폭했습니다. 거세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기세를 꺾고 일종의 본보기식으로 공격한 거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남부 오데사에선 러시아군의 총공격 정보를 얻게 된 우크라이나군이 수리 중인 전함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아예 침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2차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등 2곳에서 임시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됐던 마리우폴에선 5시간 동안 대피 통로가 열립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애플과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이어 명품 브랜드들도 러시아에서 영업 중단을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상황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알 듯 싶습니다. 푸틴 옆에서 돈을 쓸어 담던 억만장자들은 경제 제재로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서 있는 루이비통의 행사 매장. 이제 여기서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의 모기업은 러시아에서 계열사의 모든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르메스도 매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샤넬도 구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제재 등으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댔지만 명품 브랜드로서 이미지가 더 중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폐장을 앞둔 이케아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Да я первый раз такую в жизни вижу, не то что там это, а в жизни вижу. Такое чувство, что стоим как будто за солью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за хлебом в блокадном Ленинграде. 러시아 부호들의 자산은 폭락했습니다. 투자펀드 업체 볼가그룹의 팀첸코는 반토막, 가스회사 노바텍 소유주는 105억 달러어치 급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철강왕 우스마노프의 7천억 원짜리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서방은 푸틴의 자금줄을 더 죄기로 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re adding dozens of names to the list, including one of Russia's wealthiest billionaires.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 최고 부자 20명의 자산은 100조 원가량 날아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삼성전자도 러시아로 보내는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앞선 사례와는 다소 이유가 다른데 물품을 보낼 통로가 없어서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공급망이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러시아로 향하는 제품의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선사가 러시아 입항을 거부하고 국적 해운사인 HMM까지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면서 현지 수출길이나 판매로가 사실상 막힌 데 따른 겁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현지에 물건을 수출한 기업의 현지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그렇게. 삼성전자는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삼성과 LG는 현지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지만 물류난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망 리스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장을 5일간 멈췄던 현대차는 생산 계획을 절반가량 줄였고 도요타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승용차는 62%, TV는 55%까지 수출이 급감했던 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물류난이나 대금 환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근지에 있는 저희 그 공동 물류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대러 수출 통제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보이콧도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에 운전하는 것도 부담되는 분들 많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대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값 1,809원을 내걸었습니다. 2, 3일에 20원씩 보름새 120원 오른 건데도 그나마 싼 가격에 차량들이 몰립니다. 천정부지 기름값에 운전자들 마음은 무겁습니다. 36,000원 정도 나왔어요. 20리터 넣고. 기름값이 너무 갑자기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돼요. 옛날에는 6만 5천 원이면 같이 탔는데 지금은 8만 원 넘어요. 웬만하면 차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7주 연속 올라 리터당 1,764원. 서울은 1,827원까지 치솟았고 서울 강남구 일부에선 평균 2,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럴당 110달러 선을 뚫은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경기 위축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비축유 방출 결정까지 내렸지만 치솟는 휘발유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에 또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 무언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차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오전 8시 48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돼 고도 560km로 약 270km를 날아갔습니다. 정확한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9번째입니다. 사거리와 고도를 볼 때 지난달 27일에 발사한 것과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하여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순환 비행장에서 쏜다는 거는 평양 주민들도 미사일을 쐈을 때 날아가는 비행운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은 김정은이 싫어해서 도발이란 말을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남은 건 민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민지가 누굽니까? 네, 정치권에서 이 MZ세대,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2030 여성들은 아직 누굴 찍을지 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35.3%, 30대 여성의 23%가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선 안철수 대표의 2030 여성 지지율이 10%를 웃돌았는데요. 이를 합하면 2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정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후보들은 이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파란 장미를 들고 양성평등을 외쳤고요.
또 최근 유세에선 여성 관련 공약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구애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청소년 여성 생리대 지원, 그리고 특히 환경을 깨끗하게 남녀를 갈라 싸우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여시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인스티지 회원 여러분. 2030 여성분들이 정의당에 많이 투표를 했잖아요. 정의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후보의 전략이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훔치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요. 또 대규모 페미니스트 시위가 열렸던 해화역에서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반여성주의 정치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 차별과 혐오의 아픔을 잊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에 20대 성별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남성 지지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성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외에는 이렇다 할 여성 정책들을 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공감할 만한 정책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여성을 위한 후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오늘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분들의 표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남은 건 민지 마음뿐의 느낌표는 지금껏 뭐하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2030 여성들이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후보들이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파가 윤으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저 문파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고요? 네, 지지 선언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특히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깨어있는 시민연합이 윤 후보에게 미안했다면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지난 3일에는 문꿀 오소리 부대 16,000명,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SNS 조직 출신의 40여 명이 추가로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거죠? 네, 이분들이 직접 밝힌 이유를 들어보면은 조금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진짜 친문이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당장 선거에서나 할 수 있는 4.4 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당내 경선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문파의 상당수가 이 경선 때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이 사퇴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제외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이를 무시했던 것이 4.4 오입 경선이다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문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요. 이 후보 지지자들은 또 이들을 똥파리라고 비하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당내의 친이재명 세력을 약화시키고 다시 친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도 최대한 득표율을 낮춰서 친이재명 세력의 당내 입김이 세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문파가 윤 후보로 돌아선 이유의 느낌표는 사랑해서 헤어진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친문 진영이 윤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닐 겁니다. 이 3월 9일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도 이번 대선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산불 상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북상했던 불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심철 기자. 바람이 참 야속할 따름인데 불길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저는 울진군청에 있는 울진읍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 산불은 어제보다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 국도 36호선 주변까지 내려왔습니다. 진화력 대부분이 이곳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바람이 오후 들면서 강해졌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처음 불이 났던 두천리 일대는 강풍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또 이 불씨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불이 번지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불길이 닿지 않은 대책본부 남쪽 해안가 마을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울진에는 진화력 4,000명이 넘게 투입했고 전국에서 소방차 400대가 모였습니다. 마을마다 소방차가 대기하고 불을 계속 끄고 있지만 불이 나는 지점이 동시다발적이다 보니 오늘도 큰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산불 피해가 걱정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산불 피해 면적이 10,00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축구장 개수로 치면 14,000개가 넘습니다. 주택도 200채 가까이 불에 탔고 건물 피해도 300채 정도입니다. 대피 인력은 10개소에 670명 정도가 피해 있는데요. 불길이 울진읍 바로 앞인 36번 국도까지 내려오면서 산림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남쪽으로 번질 경우 14,000명에 가까운 울진읍 주민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리그가 중단됐던 남자 프로배구가 18일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LPGA 투어 3라운드에서는 전인지가 단독 선두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우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연속 서브 득점에 성공하는 링컨. 정지석은 서브 에이스 6개를 기록하며 V리그 역대 3번째로 개인 통산 서브 득점 300개를 채웁니다. 대한항공의 양날개 링컨과 정지석은 36득점을 합작하며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선두 대한항공은 3연승을 달리며 2위 KB손해보험에 승점 6점 차로 벌렸습니다. 경기 초반 에이스 김선영이 손가락 부상을 당합니다. 3쿼터에는 센터 자밀원이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SK. 팀이 위기에 빠지자 외곽슛이 불을 뿜었습니다. 고비마다 최준용, 안용준의 3점 슛이 깨끗하게 림을 가릅니다. SK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LG를 꺾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전인지가 신들린 퍼팅으로 버디 사냥에 시동을 겁니다. 전인지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낚으며 중간 합계 12언더파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려 3년 5개월 만에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동 선두로 출발한 고진영은 세 타를 줄이며 이정은과 함께 선두에 한 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29라운드에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간 고진영은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도 3언더파 이상을 치면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양희영이 공동 4위에 포진하며 시즌 첫 한국인 합작 우승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곳곳으로 큰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가운데 해안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황사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제법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비 소식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기다리셔야겠고요. 그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녀 손잡은 학부모부터 휠체어에 몸을 맡긴 분들까지 사전투표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유권자입니다. 이 문구처럼 유권자의 자격을 자랑스럽게 또 소중히 여긴 국민들의 의미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로 가는 발걸음이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오래 기다렸던 투표였습니다. 아무리 비호감 선거라 해도 유권자들은 TV 토론 앞에 앉아 옥석을 가렸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한 표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의 기록의 함의는 정치권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믿고 그 열기에 화답해 주길 기다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